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돼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주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표준시 오후 2시 46분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9.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지진관 측 역사상 최고 규모의 지진이었죠. 이번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일본의 본토가 동쪽으로 2.6m나 이동했고 자전축은 16.5cm 이동해서 지구의 자전주기는 1.8 마이크로초나 빨라졌을 정도였어요. 지진이 일어난 곳 주변의 도로, 철도, 주택, 건물들은 모두 박살이 났죠. 지진도 역대급 규모였는데 더 큰 피해를 일으켰던 것은 바로 쓰나미였습니다. 평소에 일본은 내진 설계를 잘 해놓는 편이라서 지진 그 자체로 인한 피해 규모는 그나마 줄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쓰나미는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었죠. 쓰나미가 밀려온다면 할 수 있는 거라곤 대피밖에 없죠. 그 당시 쓰나미의 공식 높이는 무려 37.9m, 1896년 이와테현 오우나토시에서 관측됐던 38.2m 높이의 쓰나미에 이어서 일본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쓰나미가 이날 일어났던 거예요. 천재지변 그 자체였죠. 이번 재앙 때문에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센다이시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로부터 후쿠시마 원전까지의 거리가 정말 가까웠다는 거예요. 진앙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이의 거리는 180km에 불과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후쿠시마 원전의 구조를 살펴보죠. 후쿠시마에는 제1원전 그리고 제2원전이 있어요. 제1원전은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입니다. 1971년 상업운전을 최초로 시작했고 사고 직전까지 총 6호기의 비둥수형 원자로가 운영된 도호쿠 지방 최대 발전소였죠. 제2원전은 후쿠시마 다이니 원전입니다.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약 12km 떨어져 있고 4개의 원자로를 가지고 있죠. 이 중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난 곳은 바로 후쿠시마 제1원전,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전이에요. 도호쿠 대지진 때는 1호기, 3호기, 4호기에서 수소 폭발 그리고 멜트다운 사고가 발생했어요. 후쿠시마 제2원전, 다이니 원전 역시도 대지진과 쓰나미의 영향을 받았지만 1원전과 달리 이 원전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원전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냉각 시스템을 복구한 덕분에 멜트다운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를 살펴보죠. 후쿠시마 원전은 비등수형 원자로예요. 냉각제와 감속제로 경수를 사용하는 원자로죠. 자, 그래서 이 원자로는 노심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이 노심에서 열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가 원자로 압력 용기에서 증기 라인을 타고 가서 터빈을 돌리고 그렇게 돌아간 터빈으로 발전기에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예요. 비등경수로의 경우에는 노심에서 직접 물을 끓이기 때문에 열 효율은 좋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물이 방사능에 오염된다면 터빈 계통을 통해서 방사능 누출 위험이 있는 설계 방식이었어요. 일본은 어쨌든 비등경수로의 장점은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후쿠시마 원전을 건설했는데 이 건설 과정에서 두 가지 큰 설계상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비상전력장치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후쿠시마 원전의 전기 공급이 안 돼버린다면 물을 공급해주는 펌프가 더 이상 안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냉각수의 순환이 끊겨버리고 노심의 온도가 올라서 녹아버리는 멜트다운이 발생하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핵물질이 원자로 압력 용기를 녹이고 밖으로 새나와서 경납 건물을 뚫고 핵물질이 방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체르노빌에서도 이런 현상 때문에 정말 큰 원전 사고가 일어났었고요. 자, 이렇게 혹시 모를 사고 때문에 원전의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비상용 전기를 만들어주는 비상 디젤 발전기가 있어요. 또 이 발전기가 안 돌아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DC 배터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비상용 디젤 발전기하고 DC 배터리 모두 건물 지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원전 건물 자체가 침수돼 버린다면 이 비상용 장비들이 전부 다 작동을 못하게 되니까 구조적으로 엄청 취약한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건설 당시 발전소 건설을 담당한 중간 기술자들은 이런 설계 방식이 침수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도쿄전력은 일단 GE에서 제공한 기존 설계를 따르기로 결정했죠. 후쿠시마 원전의 두 번째 설계 문제는 바로 부지의 해발 고도였어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부지는 원래 해발 35m에 있는 절벽 위로 설정됐었어요. 하지만 도쿄전력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절벽 높이를 25m로 낮췄어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진의 위협으로 인해 원자로를 단단한 기반함 위에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벽의 높이를 낮추면 해수 펌프의 운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도쿄전력이 원전을 건설할 때 이제 쓰나미 위험 분석도 했었다고 해요. 이때 도쿄전력은 절벽 높이가 25m만 돼도 방파제로 쓰나미를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지의 높이를 낮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 됐죠. 사고 당일날 찾아온 쓰나미는 무려 37.9m나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날 사고의 전말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당시 원자로는 지진을 감지했고 안전을 위해서 원자로는 자동으로 1, 2, 3호기가 긴급 정지됐습니다. 당시 4호기는 두뇌 점검을 하고 있었고요. 5호기와 6호기는 정기검사로 발전 정지 중이었죠.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는 원전으로 이어지는 외부 전력이 차단됐고요. 발전소와 전력망을 잇는 송전선로도 끊어졌습니다. 원전에 전기가 안 들어오게 되자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号機非常用ディーゼル発電機起動しました電圧正常2号機非常用ディーゼル発電機起動しました電圧正常原子炉の状況を確認してくれ。はい1号機原子炉モードスイッチ停止2号機原子炉モードスイッチ停止1号機、2号機、モードスイッチ停止了解。1号機非常用冷却装置 IC 起動2号機非常用冷却装置 RCIC 起動非常用冷却装置、1号機、IC 起動。 자, 이렇게 비상용 냉각 장치들이 모두 문제없이 잘 작동하게 됐고 1, 2, 3호기 노심에서 발생한 열은 예정대로 잘 방출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50분이 지났을 쯤 높이 15m나 되는 쓰나미가 발전소를 덮쳤습니다. 맨 처음에 이 발전소를 설계했을 때는 쓰나미의 최대 높이를 5m로 계산하고 건설했었어요. 그런데 이날 덮쳤던 쓰나미는 훨씬 높았던 거예요. 결국 1, 2, 3, 4호기 원자로 지하는 침수되고 지하에 설치됐던 비상용 디젤 발전기도 침수돼서 정지됐습니다. 발전소 안에 있는 모든 전기시설도 역시 손상됐죠. 후쿠시마 제1원전은 모든 전력이 끊어지고 비상전력마저도 없는 블랙아웃 상태에 빠집니다.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는 거죠. 非常用ディーゼル発電機停止 SBO! SBO 원전 내부의 온도는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냉각수는 빠르게 증발하기 시작했고 원자로 내부의 온도와 압력은 상승하게 됐죠. 마침내 원전 전원 완전 상실 사고 SBO가 선언됩니다. 쓰리마일섬 원전 사태 때도 체르노빌 원전 사건 당시에도 전체 전원 상실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적어도 원자로를 모니터할 수 있는 계기 정도는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전원이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이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은 원자로의 수위, 압력, 경납 용기 등등 원자로를 모니터할 수 있는 수단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은 원전 전원 완전 상실에 대비해서 적어도 8시간 동안은 노심을 냉각할 수 있는 배터리도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침수되는 바람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졌죠. 일본 측의 초기 대응도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원전이 이 정도로 위험하다면 국민들을 바로 대피시켰어야 맞는데 일단은 대피하지 말고 집 안에 있으라고 방송했거든요. 現在のところ、放射性物質による施設の外部への影響は確認されておりません。居住者、滞在者は慌てて避難することなく自宅や現在の居場所で待機してください。 시간이 지나자 원전에는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GM 艦が振り切れました。逃げろ！引き返すぞ！はい。 3월 12일 내부 노심은 과열돼서 섭씨 1200도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난 상황이에요. 원전 운용에서 1200도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마지노선이거든요. 왜냐? 원자로 안에 있는 연료봉은 주로 지르코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고온에서 지르코늄이 물하고 만나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열과 수소를 내놓게 됩니다. 이 때문에 원자로 경남 용기에는 수소가스가 점점점 쌓이게 되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원전 내부에는 수소가스가 가득 차 있는 고온 고압의 상태가 됩니다. 점화원만 생긴다면 언제든지 터져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2号機のタフ到達時間は原子炉内の水がなくなり燃料棒がむき出しになり始める時間を指すそうです。21時40分ぐらいになると評価しました。核燃料損傷開始予想は22時20分頃。あと1時間もかからず核燃料が露出し始めるってことか。そうなります。 물론 일본은 아무런 대응도 없이 그냥 손 놓고 원전이 터지는 걸 지켜본 게 아니에요. 후쿠시마 원전의 전력이 완전히 차단됐을 때 일본은 이 원전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즉시 비상용 발전차를 보내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교통체증이었죠. 대지진에다가 쓰나미까지 일어나가지고 도로나 다리, 터널 등등 교통 인프라가 완전히 다 박살이 나서 차량 통행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는 데다가 응급구조대, 소방차, 구급차, 군용 차량, 긴급구조 차량, 물자 공급 차량까지 대거 동원되면서 도로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혼잡했다고 해요. 상황이 진짜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쿄전력의 비상용 발전차는 제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원전 1호기의 냉각수는 증발되면서 수위는 저하됐고 멜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본 정부는 3km 근방 주민들에게 대피 지시를 내렸죠. 福島第一原発から半径3キロ圏内の住民滞在者は速やかに避難を始めていただきたい。 1호기 원자로 경남 용기 압력은 600kPa까지 상승합니다. 이때 압력은 원자로 경남 용기 설계 한계 압력 400kPa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에요. 이미 압력은 한계보다 1.5배나 높았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겠죠. この後何が起こるんだ。最悪の場合。もし1号機がこのまま圧力上昇し続ければ数時間のうちに格納容器が破損するとのことです。穴が開くのか。放射性物質がばらまかれるじゃないか。チェルノブイリになるぞ。 결국 제1방호벽 펠렛, 제2방호벽 피복관이 고온 때문에 녹아내렸습니다. 제3방호벽인 20cm 두께의 철제 원자로 압력 용기도 녹아내리면서 구멍이 뚫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해결료도 조금씩 공기 중에 확산되기 시작할 거예요. 비상대책본부 요시다 소장은 12일 오전 12시 6분 벤팅 작업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ちょっとみんな聞いて MO 弁動かせるか。ベントですか。이 벤팅 작업이 뭐냐면요, 원전 내부의 압력을 낮추려고 내부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에요. 물론 이 시점에도 원전 건물 내부에 방사능이 누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들도 같이 누출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벤팅 작업은 진짜 신중하게 진행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1호기의 압력이 계속 상승해서 원전이 폭발하게 된다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나고 더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 수도 있어서 요시다 소장은 고민 끝에 벤팅 작업 진행을 명령한 거예요. 하지만 벤팅 작업은 쉬운 게 아니었죠. 弁当実施には MO 弁と AO 弁両方を開けなくてはなりません。全電源を喪失している今方法は一つしかありません。建屋に入り弁のある場所まで行き人間の手で開けてやる必要があります。一つ目の MO 弁は2階フロアのこの場所にあります。二つ目の AO 弁は建屋の1階から入りこの階段まで歩いて原子炉をぐるりと半周歩いてこの場所に AO 弁があります。明かりもなく懐中電灯とヘッドランプが頼りの作業となります。余震も絶え間なく続いております。
アラームが鳴れば即退避したとしても帰り道に残された線量は20ミリ。中央制御室までたどり着ける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誰が行くことになるんだ？中央制御室の運転員たちです。決死隊を作ってやっております。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벤팅 작업이 시작됩니다. 先ほど東電よりベントの成功の報告を受けました。ベントによる大気中への放射性物質の放出量は微量で直ちに人体への影響が出ることはなく国民の皆様にはご安心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벤팅 작업의 성공으로 원전 내부 압력을 어느 정도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다음 작업은 냉각 작업입니다. 물론 이전부터 일본 정부는 소방차로 담수를 계속 주입하면서 원전을 냉각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いずれ真水は底をつきます。並行して海水注入の準備を考えています。海からのラインを作っていただくことはできますか？ 담수가 이제 거의 다 떨어져 가니까 일본은 이제 해수라도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쿄전력 측은 해수 주입하기를 망설입니다. 海水注入って本店は許可してるんですか？それより許可出てるんですか？この緊急事態だ。許可しないわけないだろう。 바닷물로 원전을 시키는 걸 도대체 왜 망설이냐? 지금 당장 원전의 온도를 낮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싶을 텐데 사실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바닷물에는 소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원자로에 넣겠다는 건 해당 원자로를 폐기 처분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로를 완전히 못 쓰게 되더라도 사고만이라도 막겠다 라는 판단이 들 때 이 바닷물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 할 수밖에 없어요. 제1원전의 1호기 건설 비용만 1970년대 당시 350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 엄청난 건설 비용을 두고 손절하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망설이는 와중에 원전 건물 1호기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납니다. 원인은 압력이 쌓여 터져버린 수소 폭발. 내부 압력을 빼내는 벤팅 작업을 했는데도 원전은 폭발하고 말았어요. 당시 벤팅 작업은 방사선이 높은 환경인데다가 당시 사태의 복잡성, 심각성 때문에 작업 속도도 더디고 효율도 떨어졌어요. 벤팅 작업에도 내부 압력을 빼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それで原因はやっぱり水素爆発か？そう考えていいと思います。戻った作業員の線量は6ミリシーベルトでした。もし原子炉格納容器自体が破裂していればこの程度の線量ということはまずありえません。 그나마 다행인 건 경남 용기 자체가 파열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남 용기가 노출됐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언제든지 사방으로 퍼질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됐습니다. 수소 폭발 직후 방사성 물질들은 원전 주변 지역, 태평양까지 오염시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수준을 레벨 7로 공식 발표합니다. 이거는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예요.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하고 같은 등급이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다음에 가장 급한 건 아무래도 뜨거워진 원전에 노심을 냉각시키는 거였어요. 사실 사고가 일어났던 초반부터 이 해수를 들이부었다면 이 정도까지 큰 위기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 망설이던 그 사이에 수소 폭발이 일어난 거죠. 이제 일본은 더 이상의 옵션이 없어요. 추가적인 노심 손상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해수를 부어야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소방 설비를 사용해서 긴급하게 해수를 주입하는 조치를 취했죠. お前海水注入どうした？やってますよ。自衛隊に頼んで逆船弁ピットに溜まった海水で。 그런데 갑자기 윗선에서는 해수 주입을 멈추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それはずいな、そりゃ。とにかくな、止めろ。やっと入り始めたんですよ。止められませんよ。一刻も早く冷却すべきでしょ。うるせえ、いいから止めろ。てか、安全性を検討するって言ってんだ。もう先に海水入れちゃってましたじゃん。官邸のメンツ丸つぶれたろ。そんなことを言ってる場合ですか。とりあえずすぐに海水注入をやめろ。バカ野郎。建屋が爆発してってのに官邸の顔色伺ってんのかな。狂ってんな。うちの会社。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제1원자력발전소의 소장은 요시다 마사오. 그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실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부는 그에게 바로 대피할 것을 명령했었는데 요시다는 이 명령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직원들과 함께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벤팅 작업도 역시 요시다의 판단이었죠. 또 상부에서는 해수를 더 이상 넣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요시다 소장은 독단적인 판단으로 계속해서 해수를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후에 옳은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죠. 사고 이후 2013년 7월 9일 요시다 소장의 건강은 악화돼서 식도암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요시다 마사오는 원전 사고의 비극 속에서도 인류애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인물, 리더십과 결단력으로 큰 존경을 받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창 사고를 수습하는 와중에 사모기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炎が見えます。1号機の水素爆発とは異なり、炎が見えます。こちらの方がはるかに大きな爆発です。 얼마 지나지 않아 4호기 역시도 폭발하게 되면서 총 3개의 원전이 폭발해버린 유례없는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원자력 사고 레벨 7, 체르노빌 때하고 같은 레벨로 선포됐죠. 대피 범위는 근방 30km. 이제는 일본 전체가 총력을 다해서 원전을 막아야 되는 수준까지 왔어요. 사실 이때 도쿄전력은 철수 준비를 시작했었는데 당시 일본의 나오토 총리는 직접 사고 대응에 나섭니다. 十分な意思疎通ができていない。適切に事故対応に当たるため、政府と東電が一体となった統合本部を東電本店に設置する。事故の被害は甚大だ。撤退などありえないぞ。命がけでやれ。 통합본부 설치 직후 일본 정부는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지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시작으로 7대의 함선, 헬리콥터 부대, 200명 이상의 원자력 전문가, 방호복 1만 벌, 3만 개에 이르는 방사선량 측정기 등등 워낙 사고가 컸던 만큼 엄청난 물자들이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2011년 3월 말부터 외부 전력 복구 작업은 순차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원래는 엔진으로 펌프를 돌려서 냉각수를 주입했었는데 이거를 전동 모터로 펌프를 돌리면서 냉각수를 넣었죠. 또 사고 초기 때는 냉각수가 이제 원자로하고 경남 용기 쪽으로 주입돼가지고 이 냉각수가 발전소 건물 아래쪽에 모인 다음에 태평양 쪽으로 방출되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 수습이 진행되면서 주입됐던 냉각수를 다시 정화시키고 또 냉각시키는 이런 재순환 시스템이 운영돼서 급한 불 자체는 해결됐죠. 또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겨울인데다가 한파까지 와가지고 온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원전의 온도 상승을 조금이나마 억제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됐어요. 만약에 이 사고가 여름에 일어났다면 사태 수습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이미 수많은 방사성 물질들은 해양으로 유출됐고 토양도 오염됐죠. 게다가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방사성 오염수 처리 문제가 새롭게 대두됐습니다. 이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화 기술이 도입됐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에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하면 방사성 오염수 처리 문제가 빠질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피해 규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체르노빌 원전 사태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비교하면서 그 피해 규모를 살펴보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 석관을 만들어서 원자로를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는 아직까지 원자로의 노심을 완전히 냉각시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소량의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죠. 완전 원전 정지 상태, 즉 콜드 셧다운까지는 아직 20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2000년경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체르노빌의 경우에는 한 기의 원자로가 폭발했어요. 그런데 후쿠시마는 손상된 원자로 4기 중에 3기가 폭발했죠. 여기다가 후쿠시마는 지하수를 포함해서 다양한 경로로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사성 물질의 경우에는 여전히 토양이나 지하수에 흡착되고 있어서 환경 복구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환경 모니터링과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사성 물질들은 얼마나 퍼져나갔을까?
일단 일본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요, 전체적인 방사성 물질의 유출량은 체르노빌 원전에 비해서 훨씬 적다고 해요. 체르노빌은 약 5,300페타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고, 후쿠시마는 2014년 기준 약 520페타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체르노빌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인 거죠. 악티나이트 원소 유출량은 체르노빌의 0.001%, 방사성 요오드는 약 10%, 세슘 137은 약 15% 정도 유출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는 전문가들마다, 국가마다 추측치가 너무 달라요. 이 수치가 너무 크게 다르다 보니까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전문가는 후쿠시마의 피해 규모가 체르노빌의 11배나 된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일단 국제기구나 학계에서는 체르노빌의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두 사건의 성격이 꽤나 다르거든요. 자, 먼저 체르노빌의 경우에는 광범위하고 영구적인 불모지를 만들었어요. 후쿠시마 역시도 상당한 환경적인 오염을 초래했지만 더 광범위한 해양 오염을 발생시켰죠.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체르노빌은 사고 직후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의 건강 피해가 컸고요.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사고 직후 피폭이나 폭발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해야 돼요. 후쿠시마 원전이 체르노빌에 비해서 오염이 적은 것은 두 원전의 구조도 다르고 사고 경위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체르노빌 원자로는 경남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천장이 파괴된 다음 고농도 핵물질이 대기에 그대로 노출됐었죠. 그 상태로 원자로는 열을 넘게 불타올랐고 그 과정에서 핵연료봉 파편까지 사방으로 튀었어요. 반면에 후쿠시마 원자로는 강철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경남 용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또 체르노빌에서 사용한 RBMK형 원자로는 감속제로 사용된 흑연이 폭발 사고의 방아쇠로 작용했어요. 그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컸죠. 반면에 후쿠시마의 비등경수로는 감속제로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화재나 노심의 직접적인 폭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피해 규모는 더 줄일 수 있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유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상황은 여전히 논란이 많이 있어요.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 결과 그리고 민간단체 조사,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의 조사 결과가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관련 정보를 믿을 수 없다는 것도 커요. 일본 정부는 2016년에서야 후쿠시마 원전 근로자의 피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검사할 때 다른 나라 원전 전문가들은 아예 발도 못 들이게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오염수 검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여주고는 야, 그냥 이거 믿어! 못 믿으면 말고! 하는 꼴이에요. 신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죠.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약 880톤의 방사성 잔해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들은 방사선량이 극도로 높아서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고 잔해 제거 작업을 할 때는 방사선이 외부로 새면 안 되기 때문에 소량씩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인형 뽑기처럼 이런 집게발 케이블로 잔해를 수거 중인데 이게 한 번 작동할 때마다 한 번에 3g 미만밖에 채취를 못한다고 해요. 이 속도라면 2041년부터 2051년 사이에 잔해 제거가 끝날 거라고 하죠. 또 원전 폐로까지는 100년이 넘게 걸릴 거라고 해요. 이건 느려도 너무 느린 거죠. 자, 그래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우에는 소련이 아예 감당이 불가능하니까 폐로는 포기하고 건물 전체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석관 방식을 채택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한편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경우에는 남은 핵연료 잔해를 처리하고 원자로 해체 작업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분명히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재해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 사고를 더 키운 건 인재였죠. 애초에 원전 설계부터 문제였죠. 해수면이 낮고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의 지하에다가 전력 설비를 지었으니까 말이에요. 게다가 원전의 지하에다가 비상 발전 장비를 설치해서 침수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상황을 낙관했던 도쿄전력은 원전을 폐기했을 경우의 비용이 걱정된 나머지
해수 투입을 망설였습니다.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를 놓친 거죠. 사고 발생 이후 처리 과정도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간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이렇게 증언했죠. 도쿄 전력은 당시 총리였던 저에게조차도 정보를 숨기거나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를 보냈다 데스. 사고 처리 과정은 혼돈이 엉망이었다 데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원자로에다가 해수를 넣기로 결정한 다음 준비 작업에 2시간이 걸린다는 보고를 받은 나오토 총리. 이때 나오토 총리는 이렇게 주문했다고 해요. 해수 투입을 준비하는 2시간 동안 원전의 재임계가 일어나서 통제되지 않은 핵분열 반응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가능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도쿄전력의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는 후쿠시마 원전에 전화를 걸더니 바닷물을 넣었을 시 재임계 우려가 있다고 총리 측에서 우려를 표하셨소. 바닷물을 넣지 마시오. 라면서 총리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전했다고 해요. 일본 정부 최고 수장의 말을 지 멋대로 왜곡해서 전달한 거죠. 다행히도 요시다 발전 소장은 이 말을 무시하고 바닷물을 계속 넣었고요. 自衛隊もうちの連中もこの占領の中必死にやってくれてんだ。俺が先に折れるわけいかねえだ。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들은 나중 가면은 죄다 틀렸거든요. 한 예로 초기에는 노심용융조차 아예 인정을 안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노심용융을 인정하더니 11월 말에는 압력 용기가 뚫리고 경남 용기도 손상됐다고 발표했어요. 도쿄전력이 고의로 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소식도 여러 번 있었죠. 이것 때문에 주변국의 일반인들은 일본 정부의 발표보다 시민단체나 미국의 발표를 더 신뢰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일본의 집계보다는 이제 국제기구나 미국의 발표를 믿잖아요. 또 무엇보다도 피해자 집계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많아요. 방사능 피폭하고 가장 연관이 되는 질병 2개를 꼽자면요. 갑상선암 그리고 백혈병이에요. 그런데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일부는 백혈병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요. 이런 지경이다 보니까 캐나다 의사협회는 일본 지진으로 인한 대중보건 붕괴라는 문서에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의 소련 정부가 지금의 일본 정부보다 훨씬 책임감이 있다.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정말 많았죠. 도쿄전력은 사고 발생 이후 주변국의 양해도 전혀 구하지 않고 11,500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큰 비난을 받았죠. 이후에도 여러 번 오염수나 방사능 쓰레기를 바다나 강에다가 버리다가 걸렸다 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또 2023년 11월 26일 일본 중의원에서 특정 비밀보호법이 통과되고 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해서 공개된 정보의 양이 확 줄었어요. 2018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한 다음에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확정했는데 이것은 일본 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국제원자력기구도 우려를 표했고요. 사고 이후에 관리도 제대로 안 됐어요. 2019년 10월 13일 19호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제염 폐기물 봉지 대부분이 강으로 유실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얼마나 많은 양이 유실됐는지도 모른다고 하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베 전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방사능 오염 처리수가 완벽하게 컨트롤되고 있다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이것을 두고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죠.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오염수 처리수가 계속해서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오염 처리수 방류가 시작됩니다. 일단 대다수의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일본이 방류하고 있는 오염 처리수는 안전한 편이라고는 해요.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자료들 자체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누출된 방사능 총량은 체르노빌의 10%에 불과해요. 그런데 애초에 이것도 그렇게 안전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체르노빌의 10% 수준이라고 해도 이 정도 양이면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30배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자꾸만 정보를 숨기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보니까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IAEA나 권위 있는 기관이나 학자들조차 야! 니들 일본한테 돈 받아 처먹었냐?
하면서 욕먹고 깎아내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정보가 투명하지 않고 자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겠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자연재해와 인재가 결합된 복합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도 발생했죠. 일본의 농업과 업은 큰 타격을 입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식품 생산이 금지되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식품을 피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 사고로 약 16만 명의 주민이 피난을 갔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로 2,300명 이상의 간접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수십조 원에 달했죠. 또 이번 사고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산업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사고 후 주변 지역의 재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분명히 효율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원입니다. 다만 단 한 번이라도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면 사고 처리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싸고 효율적이라는 원전의 장점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는 더럽게 비싼 데다가 위험하기까지 한 최악의 에너지가 되죠.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 삼아 원전의 안정성, 비상장치, 대응체계까지 다시 확인하고 강화해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